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글로벌 리더를 위한 암호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박종현, 북퀘이크 출판입니다. 항상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래 들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 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아마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세계가 더 가깝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외국의 어딘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결국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런 좁은 세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등에 가까운 저출산율을,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거다, 몇십 년 뒤에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지금도 이미 수십 수백만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로 변화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에서 살거나 외국계 기업 이런 데를 다니지 않아도 그 세계화된 세계 시민 의식을 길러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던 한국에서 살든 세계화,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을 길러야 되는 것은 다가오는 시대에는 필수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글로벌 리더를 위한 암호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책이다 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세계 시민의식, 월드 시티즌십이라고 하죠. 이런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신대항의 시대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아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과 안목을 확 넓혀야 되는 뭔가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반 이상이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떻게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 이 책의 저자인 박중현 씨, 엘리엇 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 이 세 나라에서 한 14년 정도를 다양한 커리어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기업에서는 인사팀장 일까지 하면서 했으니까 취업이라든지 면접, 이력서 이런 어떤 캐리어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주에 있던 기업에 있었을 때에는 그 회사에는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 한 30여 개국의 국적을 가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직원들로 모여있는 그런 회사였다고 해요. 회의실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으면 야, 여기 무슨 유행 같다.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 같고요. 아주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예가 하나가 당연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업 문화도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한국에서도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굉장히 많이 권유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불러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어떤 설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 팀원들을 다 돌려보내고 미팅 끝났습니다. 그러고
다 각자 볼일 봐 돌려보내고 본인이 혼자 남아서 다 직접 뒷정리하고 나오고 그런 게 아주 당연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회사 생활을 한 분들은 아마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미팅이 있으면 그 팀장님이 주재를 하셔도 보통 팀원분이나 특히 막내들이 다 자료 준비해서 깔아놓고 끝나고 나면 보통 뒷정리하고 나오고 뭐 그러지 아마 팀장님이 혼자 남아서 남은 뭐 커피고 뭐 자료고 정리하고 이런 거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런 그 다른 기업 문화에서 글로벌한 문화를 많이 접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공유를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부분이라 공감 가는 포인트가 아주 많았고요. 특히 한국 사회가 좀 이런 문화적 특성상 집단주의,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게 아주 강한 사회로 분류가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롱패딩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한 중학생이 자기는 짧은 패딩이 좋아서 짧은 패딩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놀렸다. 이런 글이 어디 올라온 거를 저자가 봤다라고 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반 전체의 한 30명이 다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한 나이만 유독 짧은 패딩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야, 넌 왜 그렇게 짧은 걸 입어? 야, 너무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짧은 패딩을 입었다고 이상하다고 놀림을 받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물안 개구리 같은 편협한 사고를 벌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자기 철학과 주관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 중심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따라하게 되고 집단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쟤는 틀렸어 라고 배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자신이 가진 물건이 자신을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도 컨셉도 생기게 되고요.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닌데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책에서 그 부분을 다룬 구절을 직접 한번 읽어드리면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해 소비 욕망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소비물에 자신을 투사해 마치 내가 지닌 물건이 나 또는 나의 위치가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군중 심리가 더해지면 비로소 명품에 집착하는 문화가 완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입된 이론 이외에 독자적인 이론을 갖지 못하는 군중의 특성을 파악한 소수 엘리트들은 그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들을 이용하여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마케팅에 당하고 상술에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입식 교육으로 배운 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주관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국가가 선진국으로 성장해 갈수록 그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하는 학문의 영역이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철학, 심리학, 인문학 이런 쪽으로 변화해 간다고 합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 열풍이 불었었죠. 어쩌면은 이게 그런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책에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수성가로 1조 원대의 부를 이루었다고 잘 알려진 재미교포 사업가 김승호 회장의 책이나 강연을 보면 자기 목표를 100번 쓰기를 자주 강조한다. 중간은 좀 생략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 1. 연필로 써야 하나요? 볼펜으로 써야 하나요? 2. 100번 쓰기를 하는 도중에 종이를 바꿔도 되나요? 3.
쓰다가 중단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트콤 같은 우스운 이야기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그 김승호 회장님 강연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하네요. 이 메시지는 그런 거겠죠. 자기 목표를 잊지 말고 끊임없이 상기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00번 쓰기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메시지의 본질을 보지를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하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그 자신의 중심을 만들고 자기 철학을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이런 그 글로벌한 넓은 시야, 안목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더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도 아주 많이 있어요. 뒤쪽에 3부 관련된 부분은 해외 취업을 하는 방법,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외 취업,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써져 있고요. 크게는 면접과 이력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조언,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면접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과장을 해라, 이런 실전 스킬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회사와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영어 면접 시에 피해야 하는 영어 표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들었던 아주 실질적인 예였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책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런 표현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Obviously, 명백히,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백히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이런 거죠. 또 비슷한 걸로 you need to, 남을 평가하는 듯한 어투나 단정지는 말투,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I'm nervous. 사실 좀 긴장되네요. 이런 표현이죠. 근데 영어 면접 자리에서는 절대로 쓰지 말아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없을 거다. 긴장을 했더라도 이런 말을 티나게 내놓지는 말아라. 이런 조언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생생한 조언이라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요. 그 동네 형이나 학교 선배가 후배들한테,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취업을 하고 외국계 기업에 가고 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실력이 아니라면 차라리 영어를 잘하는 전자공학도의 길을 택하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희소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옵션도 많아질 수 있다. 국내 기준, 전자공학 전공자가 영어도 잘하는 사람. 해외 기준,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전자공학이라는 스킬이 있으니 뽑을 만한 사람. 이런 식입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아가 아니라, 전자공학 전공자가 너무 많잖아. 근데 영어를 열심히 해두면 국내 회사를 가더라도 전자공학 전공자 아주 많은 그 지원자 중에 쟤는 영어도 잘하네, 이렇게 되고, 해외 기준으로도 영어가 원어민처럼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전자공학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 뽑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시너지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이런 해외 취업이나 특히 외국계 기업, 이런데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안목과 조금 높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데 아주 큰 자극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목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앞쪽의 일부를 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위한 암호. 글로벌 전쟁터에서 리더로 살아남는 비밀 수업. 박중현 지음. 북퀘이크. 프롤로그. 신대항해 시대. 하루는 시드니 외곽에 있는 한 헌책방에 쭈그려 앉아서 테오 네스토 작가가 쓴 Writing is my drink 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작가는 많은 이들이 책을 쓰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라는 시선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다양한 차연 많은 작가들로부터 써진 수많은 책이 가장 힘든 시기에 큰 위안이 되었고 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책을 써서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의 소중한 의미를 말하고 있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현시욕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승화시키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나온 말이 좋은 책은 필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경험과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쓴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소재가 무엇이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세상에 내놓고 또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세상이 온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 이 책은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 3개국에서 약 14년간 다양한 커리어 경험을 쌓아온 것뿐 아니라 호주 기업에서 인사팀장직을 수행하며 인재를 관리하고 또 다양한 사회 멘토 활동을 했었던 선배가 2030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쓴 멘토링 전문서이다. 저자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었던 신영준, 고영성 작가의 뼈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책에서 약간의 모티브를 얻어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지식과 미래형 의식 구조에 대한 상식과 노하우가 집약된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구성은 크게 1부, 2부, 그리고 3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선 1부에서는 한국의 사회 구조를 재맥락화하여 현재의 2030 세대가 미래선도 국가의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셋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부에서는 글로벌 커리어 빌딩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과 처세 및 생존 전략을 말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실질적인 외국계 또는 해외 취업 노하우를 다루고 있어 마치 한 권의 책으로 여러 권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극대화된 생각 전환과 고정관념 파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농도가 짙은 경험이며 아마도 그것은 2030 시기에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커리어 빌딩은 경험 금수저가 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물론 저자의 경험과 이 책의 특성상 멘토링의 초점이 글로벌 환경이나 외국계 기업에 맞춰져 있지만 국내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라도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존재한다. 가령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0년 기준 약 25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외국인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초저출산율 현상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현재 2030이 4050이 되는 20년 뒤에는 한국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처럼 뚜렷한 다문화 국가로 변모해 나갈 것이 매우 자명해 보인다. 향후 10에서 20년간 이민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때 사회 곳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금의 2030은 더 높은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다룰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리더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글로벌 리더라고 하면 다국적 기업의 CEO나 UN 기구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리더란 글로벌한 환경에서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말하는 것이다. 꼭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 초월적 관점과 마인드를 바탕으로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최대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동시에 시중에 널린 뻔한 소리들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노하우와 다양한 심리학 및 자기개발 이론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새로운 장르의 책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컨텐츠를 통해 후배 세대들이 더 넓은 스펙트럼의 경험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실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진 글로벌 리더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 기획 의도이다. 1부 차세대 리더의 멘탈 모델 1장 선도국형 사고방식 발상의 전환 불안정하게 설계된 인생이 정상이다. 무언가 예측이 불가하거나 어려울 때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불안이 없다는 것은 뻔한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시를 썼는데 그의 지인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냐고 감탄을 하자 그는 이 시를 쓰기 하루 전만 해도 내가 이 정도를 쓸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답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의외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인데 이처럼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부딪혀봐야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인생의 행복을 논할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본디 인생 자체는 안정적이도록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정성이 더 정상에 가까운 상태이다. 이미 우리는 모두 원하던 원치 않던 지속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 경쟁 등 수많은 리스크 속에서 살고 있고 결국 지속적인 변화와 불안정성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편한 상태에 안주하는
fixed mindset, 고정형 마인드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growth mindset, 진화형 마인드를 갖추고 부딪혀 보는 것이 당장은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틀에 맞추어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껏 저질러 보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목표를 얼마나 높게 잡아야 하는가?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토리 히긴스 교수의 조절 초점 이론은 사람들의 동기부여 요소와 목표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크게 도전과 성장에 무게를 두고 이기기 위한 게임을 추구하는 성취지향형 인간과 현재 상태를 지키려거나 지지 않기 위한 게임을 하려는 안정지향형 인간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 그의 연구팀이 20년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임상시험한 결과 미국인의 경우 약 65%, 유럽인의 경우 약 70%의 사람들이 성취지향형인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거꾸로 약 65% 정도가 안정지향형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및 공기업 등 안정형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농경사회를 벗어난 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체된 사회와 집단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더 큰 것을 얻으려는 관점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여 생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리스크 회피형 목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20대나 30대의 시기에는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성격이나 성향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큰 비전과 목표이다. 그들은 목표를 단순히 크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본인에게 맞게 구체화, 정량화시키고 본인의 무의식이 그것을 완전히 믿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뇌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상은 높게 잡되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큰 꿈을 단박에 이루겠다는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 분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쉽게 말해 내가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직장 생활을 하며 버티는 연습도 필요한 인생 수업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무의식, 인어공주를 그린 아이들. 호주의 한 심리학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이 있었다. 트랜스젠더 성향의 어린이들, 특히 남자 몸에 여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아동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려보라고 하면 놀랍게도 아주 많은 아이들이 인어공주를 그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무의식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구나 사고, 감정 등은 대략 5%만 겉으로 드러나고 95% 정도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무의식이란 영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습관이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뿌리가 되는 부분이고, 나아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성장 과정에서 켜켜이 쌓여진 과거의 기억들이 방어 기제가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제동을 걸고 한계를 마음대로 정해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쉽고 안정적인 것만 찾거나 안주하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띠는 것인데 이는 특정 에너지장에 갇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나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나에게 꼭 맞는 목표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상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는 곧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바꾼다는 의미와 같다.